네, 안녕하세요. 어린연자 이지훈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정말 이 시대에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폴리메스라는 책인데요. 다재다능한, 그 다음에 박학다식, 이거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전문가적인 스페셜리스트를 좀 강조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AI가 많이 개발이 되고 AI가 침범을 하는 영역들을 보면은 더 이상 전문가가 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많은 연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사의 영역에서도 지금 AI가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섬세한 기술력이 높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수술의 영역에서 AI가 인간보다 좀 더 정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단순히 수술만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사람과의 소통, 의원을 방문하는 여러 아프신 분들, 환자들과의 그 마음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단순히 그런 지식들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쪽도 나눠줄 수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식단을 관리해 준다던가, 이런 판단은 의사 개인 역량인 거죠. 의사로서 뭐 식품의학이나 이런 쪽을 공부를 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지만, 그것을 공부하는 의사들은 좀 더 리마커블한 존재가 돼가지고 그 의원을 좀 더 신뢰하고 사람으로서 찾게 되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한 분야에서만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한 분야를 전부 다 알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바로 폴리메스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이제 번아웃이 왔을 때, 번아웃이 오신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같이 읽으면서 제 인사이트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변화는 다양성을 동반한다. 폴리메스 예술가 빌리 차일드 씨는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단조로운 삶에 쉽게 실증을 냈으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전문가로서 살지 않을 때 정신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자신에게 제약을 두지 않는다면 훨씬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화를 할 수 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서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인생들을 살 때 그 자체로 가치와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이 문구 읽으면서 정말 너무 깊은 통찰력이었어요.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을 때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번아웃이 왔던 이유들, 여러분이 번아웃이 왔던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그 일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완벽주의자처럼 꼭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번아웃에 이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번아웃을 느꼈었고요. 그 번아웃을 탈출하기 위해서 다른 영역에서도 내가 좀 체험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영역에 흥미를 가지고 그 영역에서 좀 배움을 본다던가, 그런 방식으로도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끝점에 있는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매슬로우 5단계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움을 갈구하는 생물이고, 한 가지 영역에서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고착된 사고로 인해서 고정관념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고 삶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번아웃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채로운 삶은 그저 꿈꾸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여러 신분을 획득해 다양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자아를 마침내 실현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곤 한다. 아까 말했던 그 자아 실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같은 삶을 사는데 거창한 학제적 의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이상의 분야를 굳이 연결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두 가지 이상의 분야를 굳이 연결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같은 분야의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다 보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운동선수면은 음악을 배워본다던가, 그럼 음악을 배우면서도 뭐 댄스를 배워본다던가, 그러면 거기서의 리듬을 채집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나중에 모여가지고 정말 내가 그 지금 하는 영역에서든 아니면 추후에 내가 끝점에 가는 영역에서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의 사고의 확장을 일으켜주는 엄청나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인테리어를 배운다 해가지고 뭐 목공도 배우고 타일도 배우고 어떻게 보면 같은 영역이죠.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어차피 내가 하던 일이었는데 이걸 더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그 다름을 추구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다시 또 번아웃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전혀 색다른 영역에서 내가 뭐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영역에서 좀 뭐 배움을 해본다던가 뭐 음악을 배워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미술을 배워본다던가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격이 다른 각각의 삶 혹은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가야트리 스피박은 말했다. 폴리메스는 모든 것을 한 지붕 아래 모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춤을 추듯이 모험을 떠나듯이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돌리며 저글링처럼 옮겨 다녀야 한다. 크로켓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분리해 일간 단위로 혹은 시간 단위로 번갈아 수행한다. 각기 다른 세계를 넘나드는 삶은 경제적으로 보상이 클 뿐 아니라 활기를 되찾게 하는 심리적 효과도 크다. 아까 말했던 그 영역이죠. 번아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구였어요. 활기를 찾기 위해서 내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영역에서 새로운 배움을 배워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번아웃을 극복하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문구 가장 중요하니까 꼭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 일을 돌아가면서 수행하는 방법으로 심신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자. 팀 페리스,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죠. 는 수없이 많은 활동 중에 언제 휴식을 취하는지 혹은 쉬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한지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다른 일로 집중을 전환할 때 가장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보다 여태껏 하던 일과 무관한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것은 서킷 트레이닝 운동 원리와 비슷하다. 운동 시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전신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몸의 일부를 단련하는 동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다. 격언으로 들었듯이 변화는 휴식만큼이나 좋은 것이다. 리플래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내가 삶에서 조금 더 리플래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취미 생활을 배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나한테 뭐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괜찮은 취미를 배워놓으면은 언젠간 나한테 도움이 될 거고 이 도움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이런 도움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삶의 여유를 가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에 바라봤을 때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인간은 휴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관점으로 추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으로든 간헐적으로든 다른 일로 전환하기 위해 원래 하던 활동에서 벗어날 생각만 해도 사람은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생산성과 만족도가 올라가곤 한다. 앞에 제가 말했던 내용이 바로 뒤에서 나오네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 가지 일만 하는 단조로움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 문제는 여러 가지 활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이스트번이 미국 철학학회 강연 중에 했던 말을 살펴보자. 특정한 활동에 노동력을 추가 투입할 때 일정 수준이 지나면 만족감은 오히려 감소한다. 이때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만족감을 올릴 수 있다. 특정한 활동을 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가면은 만족감이 오히려 감소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더 강하게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너무 몰두하게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를 보는데 그걸 막 집까지 가져와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업무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느낄 거예요. 뭔가 진전되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히 머리만 아프다고 느꼈었던 적이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때 차라리 그냥 이 업무를 아예 내려놓고 차라리 놀고 내 취미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분야를 좀 배워보던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생산성이 좀 높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얻었던 인사이트가 결국에 내가 하는 영역에서도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번아웃을 극복해 본다던가 아니면 생산성을 조금 더 높이는데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당시 이스트번은 경제학자로서 한계 효용의 개념, 아까 그 한계 효용이 한 가지 영역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원 효과를 언급했는데 이들 개념은 경제와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여기서도 나오죠. 이스트번은 이렇게 제안한다. 여러 활동을 조합해 전체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열쇠다. 팀 페리스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한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되 수학 체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을 넘기지 않는다. 와,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국어 시간에 막 계속 국어만 하루에 한 과목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공부하고 뭐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하루에 여러 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고등학생 때도 많은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를 약간 좀 번갈아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도가 높아졌던 거죠. 한 분야만 계속 판다고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잘못된 사고라는 것을 이 폴리메스라는 책에서도 다루고 있고 저 역시도 삶을 경험해 보면서 약간 그렇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봄으로써 사고의 확장이 한번 일어나면 인간은 다시 그 전 상태로 돌아가기 되게 힘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머리에 각인시킬 정도로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페리스는 이렇게 비유했다. 일본어를 2년 동안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제너럴리스트가 있다고 하자. 반면에 배움이란 평생이 걸리는 일이라며 10년 동안 찬찬히 일본어를 공부한 스페셜리스트가 있다고 하자. 이 두 사람 간의 일본어 이해도의 차이는 5%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흔히 80대 20 법칙으로 불린다. 인간이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고 나면은 거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본어를 꾸준하게 공부한 사람이 있고 진짜 생존을 위해서 일본에 어학연수를 간다던가 일본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일본어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진짜 초집중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럼 그 두 사람 중에 과연 일본어의 이해도가 그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2년 동안 초집중을 해서 공부한 사람이 일본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아니더라도 10년 공부한 사람과 이해도 차이가 거의 없거나 완전히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죠. 제 친구 중에서도 2년 동안 그냥 워킹홀리데이를 갔는데 한국인을 전혀 만나지 않고 2년 동안 그냥 외국인들과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영어를 엄청나게 못했어요. 엄청나게 못했는데 돌아오니까 한국말을 까먹을 정도로 영어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와, 영어를 너무 잘하게 돼가지고 그 영어 잘하는 친구랑 그냥 그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하게 영어를 했던 친구랑 대화를 시켜보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하게 영어를 했던 친구가 오히려 대화에서 밀리더라고요. 영어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 개념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폴리메스 햄릿 이사칸리에 따르면 꼭 필요해서 하는 일과 열정으로 하는 일을 번갈아 하면 정신건강에 좋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번아웃이 왔을 때 취미를 한번 배워본다던가 뭐 사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새로 배워본다던가 열정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배움으로써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좋은 그런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는 일을 때때로 바꿔 마음 깊은 곳에 열정을 끌어올리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과 무관해 보이는 일을 교대로 하는 전략으로 한 가지 일만 하는 우물안 개구리를 살 때 경험하는 수학 체감을 극복할 수 있다. 리프레시라고 하죠.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는 동안 곧잘 독창적인 생각을 떠올린다. 종전과 다른 분야나 일을 경험하면서 얻은 통찰력 덕분이기도 하다. 아니면 지겨운 일에서 벗어나 기분을 전환한 덕분이기도 하다. 저도 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느꼈을 때
뭔가 사고의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착된 사고만 하게 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너무 안 되던 데가 있어요. 광고를 집행하면서. 그때 차라리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차라리 그냥 한강 놀러 가자 해가지고 한강에서 산책을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생물들을 보거나 그 사람들을 보거나 그렇게 일상에서 새로운 리프레시를 할 때, 그리고 저는 출근을 할 때 절대 한 그 패턴으로만 출근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길들을 그냥 개척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에 과연 어떤 걸까 하면서 그냥 유심하게 관찰을 했을 때 오히려 삶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오히려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데, 그 관점을 위해서라면은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는 것도, 전혀 다른 분야더라도 배우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갑자기 음악을 배운다고 하면은 그 브라질 특유의 그 삼바 리듬이라고 하죠. 브라질 선수들이 드리블을 잘했을 이유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삼바를 배웠기 때문에 그 삼바에 대한 리듬, 그 드리블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리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내 영역에서도 좀 더 그 하이 클래스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네요. 피트니스 트레이닝에 다시 비유를 하자면 달리기나 벤치프레싱을 하면서 저강도 운동을 한 후에 전혀 다른 고강도 운동으로 한계 지점까지 몸에 충격을 주는 요법이 중요하다. 많은 작가들이 이런 방법을 써서 한계를 극복한다. 다재다능한 사람은 멀티태스킹 작업으로 최적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만큼 성취도가 높다. 최근 카스 경영대학원 연구진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논문에서 멀티태스킹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다. 다중시간형 경영자, 즉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에 비해 훨씬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리고 더 높은 실적을 올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왜 멀티태스킹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 경영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다양성을 즐기는 거죠. 그러려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고 그만큼 더 집중해야 합니다. 테드 컨퍼런스 기획자인 크리스 앤더슨은 여러 활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것이 사고를 개혁하는 데 중요한 방법론이라는 데 동의한다. 앤더슨은 자신의 테드 강연에서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 조언하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뇌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고에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드 강연이 성공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그 테드 강연의 그 기획자인 크리스 앤더슨도 다양한 사고 확장을 좀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 주제를 번갈아 탐구해야 한다. 동일한 구역의 뇌신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뇌를 근육이라고 생각해보자. 너무 분석적인 얘기만 하고 너무 영적인 얘기만 하면 그 부분을 담당하는 뇌신경이 피로해진다. 이거 엄청난 통찰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계발 그 서적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보면은 전부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책들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영적인 부분으로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실제로 내 삶이 변화한다던가 아니면 뭐 내 통장 잔고가 변화한다던가 내가 기술적으로 뭔가 나아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배웠으면은 그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능할지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이 되어 있는 책들을 읽음으로써 나를 계속해서 개발을 시켜야지만 이 영적인 부분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만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 영역에서 탑을 찍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심리적인 요소가 완전히 충족이 되어야지 그 기술적인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써도 좀 더 깊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좀 더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양쪽 다 가져갈 수 없게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책만 읽은 사람은 나는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의식만 너무나 성장했던 나머지 모든 일들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되는 그 성공의 메커니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세상은 나를 못 알아주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데 왜 세상은 나를 못 알아주지? 나는 인재야. 이렇게 되면은 사상가로 빠지게 되는데 올바른 사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사이비 종교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드 컨퍼런스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다양한 주제를 혼합했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주제, 시각적인 주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분석적인 주제를 혼합해보라. 그러면 우리 뇌는 사고를 확장한다. 이거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옛날에 있는 사람들,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인물들인데 그분들을 보면은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예술가이자 변호사이자 여러 가지 직업들을 전부 다 경험을 했었고, 예술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매우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기술적인 영역과 이 영적인 영역, 예술적인 영역이 모두 혼합돼 가지고 그 분야에서 탑을 찍을 수 있었고, 이 혼합된 사고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추가되어 그 분야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빠르게 뽑아낼 수 있었던 거죠. 배우들이 인물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배우라는 사람들은 여러 인물을 탐구해 보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적인 지식까지도 익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준 전문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의학 드라마를 찍는 배우라면은 의학 용어라든가 의학 사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된다면은 좀 더 몰입도 있게 집중도 있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왔을 때 일반인보다 좀 더 높은 의학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악 드라마를 찍는 사람은 음악을 악기를 배운다던가 음악적인 요소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악기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우들이 이 시대에 정말 폴리매스가 아닌가 싶네요. 성공한 배우들을 보면은 이병헌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하면서 거기에 정말 다 자신의 캐릭터를 넣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이병헌 씨가 정말 배우로서 탑급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찌 보면 이런 폴리매스적인 사고를 이병헌 씨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소룡은 32세에 죽었지만 생전에 이미 천재적인 무술 고수이자 배우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이소룡은 깊이 있는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다. 그가 말하는 무술 철학의 본질 역시 다재다능성과 통한다. 고정된 형태나 모양을 지니지 말고 물처럼 유연해야 한다. 물을 컵에 따르면 물은 컵이 된다. 물을 병에 따르면 물은 병이 된다. 물을 찻주전자에 따르면 물은 찻주전자가 된다. 물은 한 방울씩 떨어지기도 하고 요란하게 쏟아져 내리기도 한다. 물이 되어라 친구여. 이소룡이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말이 내용이 정말 엄청나요. 이소룡이 쌍절곤으로 탁구 라켓 삼아 중국 탁구 챔피언과 경기를 했던 데에서는 이 같은 사상이 배경으로 되었다. 저는 이제 광고를 집행하면서 여러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그 브랜드가 있는 고객들을 많이 상대를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사고의 확장, 관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반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집에 갖다 놓으면 그냥 집에서만 쓸 수 있는 가정용 선반이에요. 근데 이거를 캠핑장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캠핑 전용 선반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가지고 이 프리미엄을 매겨가지고 물건을 더 비싸게 팔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이거는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이런 연필이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연필로 팔았을 땐 1,000원인데 아이브로우 펜슬이라고 해가지고 이 연필을 팔게 됐을 경우에 이건 10,000원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사실 이 아이브로우 펜슬이나 색연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개념인 거예요. 얼굴에 그냥 얼굴을 도화지나 A4 용지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좀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 바꿔가지고 천연 제품으로 만들었던 게 아이브로우 펜슬이잖아요. 이렇게 관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사물을 바라봤을 때 좀 더 괜찮은 창의적인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 같은 사고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맞출 수 있는. 이거 아이브로우 펜슬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 연필에서 착안을 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연필에서 착안을 해냈기 때문에 이 연필은 1,000원을 받을 때 아이브로우 펜슬은 그 생산 원가가 얼마 되지 않을 뿐임에도 10,000원을 받을 수 있고 20,000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폴리매스가 사고를 전환하고 삶의 양식을 전환시키는 것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형태의 암과 존재 사이에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인지작용과 신경계의 작용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다룰 내용들이었고요. 이 폴리메스라는 책은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제 채널에서 다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책 정말 번아웃이 오셨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좋은 사고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책을 여러분도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라던가 1인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새로 뭐 창업을 준비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성장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 인사이트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오늘처럼 단락을 뽑아 가지고 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나눠드린 이 인사이트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해 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이런 사례들을 조금 남겨주시면은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같이 읽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꼭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